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4회차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7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어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 살롱의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컨텐츠를 통해서 언더오버를 먼저 분석을 해 드렸고, 오늘은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약간은 미니 승무패 느낌대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7경기 현미경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톤빌라 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토트넘과 아스톤빌라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이전에 연기가 됐었던 토트넘과 풀럼 경기가 들어왔는데, 프로토에는 토트넘과 풀럼 경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8경기에서 7경기로 지금 변경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판매가 되는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경기가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의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총 7개로 이 변경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EPL 5경기와 라리가 2경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풋볼살롱의 프로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복식 경기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오버 2.5 언더오버 3.5 언더오버와 함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핸디캡이 프로토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복식을 찍을 수가 없어서 핸디캡과 언더오버를 조금은 조합을 하시는 것이 적중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승, 무, 패로만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적중률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치업이 난해한 매치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2.5 언더 오버 혹은 마이너스 1 핸디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길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역시 프로토 승부식 4회차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과 일반 승무패 그리고 언더오버를 조금은 곁들여서 추천을 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취향껏 가져가시기 바라고, 최근에 풋볼살롱이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컨텐츠를 오픈을 했습니다. 쌀 언더오버라는 이 컨텐츠를 오픈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2.5 언더오버, 3.5 언더오버 예측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네이버 멤버십 전용 카페와 유튜브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2.5 언더오버를 예측함에 있어서 쌀 언더오버 분석 기법에서 이 안정성 리스크를 고려를 해서 별표를 매겨서 안정성 점검표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과 관련해서는 이 해당 2.5 언더오버 예측표와 안정성 점검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활용하는 제가 직접 취합한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석으로 한 이 살롱 코멘트가 추가된 분석 자료, 이 한글 파일 자료 역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시청을 하신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채널 운영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프로토 승부식 4회차 7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PL 경기인데 셰필드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지금 셰필드가 0승 2무 15패로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거두면서 EPL 꼴등을 달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셰필드 쪽이 정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쪽이 정배당이고 국내 쪽도 셰필드가 정배당인데, 이 뉴캐슬을 상대로 셰필드가 첫 승을 거둘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전 셰필드가 하부리그 브리스톨 로버스 리그 1 3부 리그에 속한 브리스톨 로버스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어쨌든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셰필드가 뉴캐슬을 상대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배당인 것 같지만, 이 풋볼살롱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셰필드가 지금 전력과 전술로는 뉴캐슬을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셰필드가 지난 시즌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도 2패를 당했을 정도로, 셰필드가 지난 시즌에는 크리스 와일더 감독 체제에서
변칙적인 3백 전술로 굉장히 잘 나갔는데 그렇게 잘 나갔을 때도 뉴캐슬을 상대로도 2패를 당했을 정도로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에게 조금은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올 시즌 셰필드가 이 마팅이가 굉장히 간 셰필드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뉴캐슬이 올 시즌 중하위권에서 허덕이고 있다고는 하나 뉴캐슬의 스쿼드 면면을 살펴봤을 때는 셰필드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쉽게 패배를 하는 모습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인 베르게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꽤나 오랫동안 결장을 하고 있어서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이고 공격수 맥버니 선수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셰필드가 올 시즌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최전방 공격 쪽에서 골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 맥버니 선수가 계속 나오지 못하면서 이 공격 상황에서 맥 골드릭 선수에게 의존을 하는 단조로운 패턴이 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캐슬 역시 이 주전 측면 공격수인 생 막시맹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에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본머스에서 영입한 측면 공격수 프레이저와 왼쪽 풀백인 이 저말 루이스 선수까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뉴캐슬에는 그래도 최전방에 칼럼 윌슨이라고 하는 본머스에서 영입된 걸출한 공격수가 있고 측면에는 이 알미론이라는 플레이메이커, 중원에는 존조 쉘비, 언제든 예리한 스루 패스를 한 방 뿌려줄 수 있는 존조 쉘비까지 있고 최전방에 조 엘링톤이라는 굉장히 떡대 좋은 공격수까지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셰필드를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 뉴캐슬입니다. 또한 제가 살롱 코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셰필드의 주전 골키퍼가 램스데일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본머스에서 지난 시즌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뉴캐슬에서 뛰고 있는 칼럼 윌슨 역시 본머스에서 활약하던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램스데일이라는 선수의 어떤 이 골키퍼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있는 칼럼 윌슨이 옛 친정팀 동료였던 램스데일을 상대로 충분히 이 골망을 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오히려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득점력과 수비력이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원정을 떠나서도 셰필드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해외 배당은 지금 셰필드가 정배당인데 마치 지난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 2회차에서 제가 샬케이의 승리를 예측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샬케가 승리를 거둔 마당에 이제는 셰필드 차례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에 이 셰필드가 한창 잘 나갔을 때도 이 스티브 브리스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이 더블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셰필드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뉴캐슬입니다. 더욱이 지금 뉴캐슬에는 지난 시즌 셰필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이 주전 자원들이 대거 아직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 조엘링톤, 맨 리치, 존조 쉘비 같은 선수들이 그대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셰필드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었던 뉴캐슬 선수들이 또다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셰필드가 이 지공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팀이라기보다는 이 셰필드 역시 선수비 후 역습이 이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최전방 쪽에서 맥 골드릭 선수에게 이 골 결정력을 의존을 하는 팀이라서 굉장히 단조로운 패턴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 고무적인 것이 지금 백업이나 올 시즌 선발로 조금씩 경기 출전 빈도를 높이고 있는 이 최전방 공격수 버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셰필드의 버크라는 선수가 FA컵에서 골맛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끝 감각을 조금 끌어올렸다는 점은 셰필드가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 조금 이 버크의 발끝을 믿어볼 만한 요소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캐슬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뉴캐슬에는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영입된 이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칼럼 윌슨이라는 공격수가 있고 지난 시즌에 셰필드를 상대로 골을 많이 넣었던 이 선수들이 여전히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2승을 챙겼던 뉴캐슬의 브루스 감독이 조금 마탱이가 간 와일더 감독의 셰필드를 또다시 요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 램스데일이라는 뉴캐슬이 아니라 셰필드의 골키퍼 램스데일이
본머스에서 영입된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즌 셰필드의 골문을 지켰던 골키퍼는 이 딘 핸더슨이라고 핸더슨 선수는 지금 맨유로 돌아갔죠. 맨유에서 임대 이적을 해왔던 골키퍼가 셰필드의 골문을 지켰었는데 딘 핸더슨보다 램스데일은 굉장히 기량이 떨어집니다. 선방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빌드업도 좋지 않은 이 골키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본머스에서 한솥밥을 램스데일과 먹었던 칼럼 윌슨이 충분히 램스데일을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외 쪽 배당을 봤을 때는 셰필드 쪽의 승리나 혹은 무승부 까지 예측이 되는 이 결과라고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뉴캐슬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을 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해외 쪽 배당이나 어떤 셰필드의 첫 승에 대한 어떤 기운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단통 승리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이 셰필드의 마이너스 1 핸디패나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에는 그래도 2.5 언더 쪽이 조금은 유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둘 중 하나 언더 오버나 핸디캡 접근을 추천을 드리고 프로토는 조합 승부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쪽을 고르셔서 배당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잘 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셰필드의 마이너스 1 핸디패 그리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언더 쪽이 조금은 괜찮은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번리 대 맨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맨유 쪽이 조금은 우세할 것 같습니다. 번리가 올 시즌에도 초반에는 굉장히 이 마팅이가 갔었는데 이 션다이시 감독 체제에서 그래도 홈 번리라는 애칭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5경기 3승 1무 1패라는 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번리가 홈 구장인 터프무어에서 굉장히 이 빡빡한 경기를 펼치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맨유가 번리의 홈 경기장인 터프무어에서 굉장히 이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맨유가 이 번리 원정만 떠나면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번리 원정에서 무려 4연승이나 거두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더욱이 올 시즌 맨유의 특징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비력은 홈보다는 떨어져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는데 원정만 떠나면 맨유가 수비보다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상대팀을 찍어 누르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번리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맨유가 올 시즌 리그 원정에서 더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번리가 최근에 홈에서의 홈 번리의 어떤 위용을 되찾고 있다고 한들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 전적에서도 번리가 2패를 당했을 정도로 상대 전적에서 열세이고 백업 공격 자원인 제이 로드리게스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테일러까지 불투명한 것이 번리입니다. 또한 핵심 측면 자원인 이 드와이트 맥닐까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번리이고 맨유 역시 지금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루크쇼와 중앙 수비수 린델로프, 에릭 바이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미드필더 포그바 선수도 불투명한데 이 선수들이 지금 훈련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교체로는 충분히 투입이 가능한 느낌인데 이게 지금 맨유가 번리전 이후에 리버풀을 만나는 일정입니다. 지금 우승 다툼을 하고 있는 리버풀을 만나기 때문에 이 번리전에서 무리하게 지금 부상 우려가 있는 선수들을 교체 투입을 시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홈 번리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올 시즌 원정 맨유입니다. 원정에서 실점은 많지만 맨유가 화력으로 상대를 압도를 하면서 원정에서만 6승 1무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상에서 유독 번리 원정에서 강했던 맨유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번리라고 할지라도 맨유의 화력을 막아내기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맨유 쪽의 공격 자원인 카바니 선수가 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그 SNS 게시물로 인해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었는데 그 출전 정지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카바니 선수까지 돌아오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한껏 증가가 된 맨유이고, 맨유가 지금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으로 조금 열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번리 역시 직전 FA컵 경기에서 연장 이후에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맨유는 그래도 FA컵에서는 이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맨유가 열세일 것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번리의 공격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최전방에 굉장히 제공권과 떡대가 좋은 투톱인 크리스 우드와 애슐리 반스를 향한 롱패스를 때려놓고 그 반스와 우드가 이 뚝배기 머리로 떨궈주는 세컨포를 주워 먹는 다음 공격을 전개하는 이 패턴을 보여주는 게 번리인데, 이 문제는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2위 팀입니다. 그 중심에는 중앙 수비수이자 캡틴인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있는데, 이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발은 느리지만 굉장히 키가 크고 머리도 대갈통도 굉장히 커서 제공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공 상황에서 번리 특유의 뻥축구를 시전을 한다면 이 해리 맥과이어가 버티고 있는 맨유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맨유가 제공권은 2위인데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는 많은 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7골이나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번리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이나 넣고 있고, 번리가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들 벤미와 타코우스키라는 제공권이 좋은 중앙 수비수들이 들어와서 이 비비면서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골을 주워먹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맨유가 세트피스를 자주 번리에게 내준다면 제 아무리 제공권 2위 팀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세트피스 상황, 정지 상황에서는 이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약한 맨유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기회를 번리에게 내주지 않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 지공 상황에서 번리가 뻥축구를 때릴 경우에는 해리 맥과이어의 제공권을 뚫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이 정지된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벤미와 타코우스키라는 중앙 수비수, 제공권이 좋은 중앙 수비수들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세트피스 상황이라면 해리 맥과이어 혼자서는 그러한 이 번리의 제공권이 좋은 자원들의 뚝배기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로서는 세트피스 기회만 많이 주지 않는다면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서 충분히 번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맨유 일반 승 혹은 배당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2.5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2.5 오버 경기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번리의 홈구장에서는 언더 경기가 조금은 많이 나왔던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번리가 지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7경기가 모두 언더가 나왔는데, 이 지금 제가 오버를 보는 이유는 제가 어제 분석했던 풋볼살롱의 언더오버 분석 기법인 쌀 언더오빠를 통해서 2.5 오버가 근소하게 나왔고, 올 시즌 맨유가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치중을 해서 경기당 평균 3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맨유 역시 번리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골이 의외로 많이 터질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 오버로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 2.5 오버를 조금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지금 울버햄튼 쪽에 정배당이 들어왔는데 저는 에버튼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이 에버튼이 지금 주축 선수들의 부상, 특히 풀백 자원들의 부상에서 돌아왔고, 반대로 울버햄튼 핵심 공격수인 포덴세 선수가 3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포덴세 선수마저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핵심 스트라이커인 히메네즈 선수가 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포덴세 선수가 울버햄튼의 공격에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던 선수인데, 포덴세 선수마저 빠진다면 울버햄튼의 공격이 조금 더 약화가 될 것 같고, 반대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 FA컵 경기에서 히샬리송과 칼버트 르인이라는 주전 공격수들에게 휴식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이 지금 핵심 풀백 자원인 리카 디뉴가 부상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까지 휴식을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공격력이 한껏 약화된 울버햄튼을 상대로 충분히 화력으로 압도를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수비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에버튼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 성적에서도 1승 1패로 홈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뒀던 이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포덴세와 히메네즈가 빠진 상황에서 수비를 조금 탄탄히 가져가면서 아다마 트라오레, 페드로 네투 같은 발빠른 공격 자원을 앞세운 역습으로 에버튼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반대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알랑 선수를 제외하고는 주전급 자원들이 모두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점유율을 굉장히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울버햄튼이 선수비 후 역습을 펼치는 경기 양상이 보여지고, 에버튼의 특징이 최근에 리그 원정 경기에서 좀 더 수비력이 살아나면서 무실점 경기를 3번이나 하면서 성적 또한 원정에서 더 좋다는 점이 있는데, 에버튼이 지금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 시즌 초반에는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를 필두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감행을 했다면, 최근에 이 주축 선수들 특히 좌우 풀백들의 이 부상 결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비적인 밸런스를 신경 쓰는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의외로 첼시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수비 밸런스를 조금 중시를 하는 경기 운영도 펼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에버튼이. 그렇기 때문에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머리 부상에서 장기 결장 중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공격을 책임졌던 포덴세까지 빠지면서 공격에 이빨이 2개나 빠진 이 늑대 군단이 됐습니다. 또한 포덴세가 없다면 지금 포덴세가 2선 중앙에서 페드로 네투, 아다마 트라우레, 그리고 최전방에 파비우 실바를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인데, 이 포덴세가 빠진다면 그러한 연결고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이 불가능을 할 것 같고, 또한 울버햄튼의 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세메두라는 바르셀로나에서 데리고 온 이 세메두 선수인데, 이 세메두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오버래핑이 좋은 선수인데, 그러한 반대급부로 세메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진을 할 경우에는 이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한다면 에버튼은 지금 왼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왼쪽 측면에 히샬리송과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왼쪽 측면 수비수인 리카 디뉴까지 버티고 있는 이 에버튼의 왼쪽 측면 라인이 세메두가 포진한 오른쪽 울버햄튼의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을 후벼판다면 굉장히 이 에버튼에게 측면 공격 기회를 많이 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에버튼의 주포인 칼버트 루인과 히샬리송이 지난 FA컵에서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으로 안배를 한 상황에서 골 결정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울버햄튼의 이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약한데,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7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에버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보다도 좋은 제공권을 보여주면서 제공권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그 중심에는 중앙 수비수인 마이클 킨과 예리 미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킨과 예리 미나가 단순히 수비 상황에서만 뚝배기가 좋은 게 아니라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해서 심심치 않게 뚝배기로 한 골씩 넣어주는 선수들이고, 더욱이 최전방 공격수인 칼버트 루인까지 굉장히 뚝배기 한 방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7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 울버햄튼이 이 에버튼에게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내준다면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일격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라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에버튼이 포덴세라는 핵심 공격수가 빠진 울버햄튼을 상대로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저는 이 울버햄튼 쪽에 그래도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고, 해외 쪽 구매율을 봤을 때 의외로 울버햄튼 쪽으로 좀 쏠리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마이너스 1 핸디패,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신다면 울버햄튼의 마이너스 1 핸디패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조금 제 말씀대로 이 에버튼 사이드를 보시면서 조금 고배당의 픽을 구성을 하고 싶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울버햄튼의 단통패, 에버튼의 단통 승까지 찍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4번 경기는 맨시티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맨시티의 -1 핸디슨과 3.5 언더 쪽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최근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에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면서 어느덧 5연승을 챙겼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렸던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돌아왔고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속에서도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갔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조금 마탱이가 간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맨시티가 브라이튼만 만나면 굉장히 대량 득점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는 경기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무려 홈에서는 4대0, 원정에서는 5대0 승리를 거뒀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굉장히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직전 버밍엄 시티와의 FA컵 홈 경기에서도 맨시티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를 포함한 주축 선수들을 대거 교체로 빼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체력 안배까지 한 맨시티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주전급 자원들의 이 부상 이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수 웰백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이 유리몸 랄라나 선수가 또다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랄라나와 웰백도 공백이 큰데 굉장히 큰 문제는 핵심 오른쪽 측면 자원인 램프티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입니다. 이 램프티 선수가 윙백으로 나오는데 3백 체제에서 이 측면 수비수로 나오지만 측면 수비수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을 해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을 해서 마치 라이프치히의 앙헬리뇨 선수처럼 골까지 굉장히 많이 넣어주는 선수인데 이 첼시에서 데려온 램프티 선수가 부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이 활로가 막힌 것이 브라이튼입니다. 또한 공격수 코널리까지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중앙 미드필더 비수마 선수가 굉장히 가운데 중원에서 지저분하게 수비와 빌드업을 담당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마저 지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브라이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복귀를 한 맨시티를 상대로 브라이튼이 제 아무리 올 시즌 원정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이렇게 전력 누수가 큰 브라이튼이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아구에로 선수가 자가격리로 인해서 결장을 한다고는 하나 이 아구에로 선수 외에도 제주스를 필두로 한 필포든,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같은 공격 자원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역대 전적에서 맨시티가 브라이튼을 굉장히 압살을 하는 구도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4대0, 5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이 해당 경기는 2.5가 기준이 아니라 3.5가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 시즌만큼의 맨시티가 화력을 보여줬다면 3.5 오버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올 시즌 맨시티가 이 평균적인 득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홈에서는 평균 2골을 넣고 있는데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한참 좋았을 때는 평균 3골, 2.5골 이러한 화력을 보여주는 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올 시즌에는 화력이 떨어진 것이 맨시티입니다.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 아구에로 선수의 결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전방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서 맨시티가 유기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화력이 지난 시즌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즌 4대0, 5대0 이렇게 두들겨 팼을 때의 화력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 언더 오빠 분석 기법에서도 근소하게 3.5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언더 오버로 접근할 경우에는 3.5 언더 쪽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다만 그래도 맨시티가 충분히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두 골 차 이상의 승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맨시티의 일반 승은 배당이 1.0 몇 대라서 굉장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최소 -1 핸디승 정도는 찍어줘야 하지 간의 기별이 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화력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두 골 차 정도의 승리까지는 이 맨시티가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1 핸디승까지는 조금은 안정권이라고 보여지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에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 복귀를 했고
최근에 이 주전으로 도약한 센터백 존 스톤스가 이 후백 디아스 선수와 굉장히 철벽 수비를 보여주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맨시티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결정력이 부족한 공격진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의 수비진을 원정에서 뚫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램프티, 랄라나, 웰백 같은 핵심 자원들이 또다시 부상으로 빠진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무난한 승리, 일반 승리는 배당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의 마이너스 1 핸디승이나 3.5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 언더 쪽을 조금은 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토트넘과 풀럼 경기는 이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이 경기가 프로토로 이 들어올 줄 알고 제가 넣어봤는데 이 프로토 경기에는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 경기는 아스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최근에 이 아스날이 굉장히 흐름을 탔죠. 4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직전 뉴캐슬과의 FA컵 홈 경기에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조금 아스날이 이 부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팰리스 역시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서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스날이 체력적으로 열세일 것 같진 않습니다. 올 시즌 아스날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는 원정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아스날이 아르테타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내세우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아스날의 승리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두 차례 모두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이 두 팀 팰리스와 아스날이 만나면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 흐름, 승부가 나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지금 런던에 위치한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과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엄밀히 말하면 런던 더비 라이벌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락호락하게 팰리스가 아스날을 상대로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 아스날 원정 두 경기에서 팰리스가 1승 1무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이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도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수 젊은 공격수인 마르티넬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미드필더인 토마스 파티와 중앙 수비수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 여부를 체크를 마지막까지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페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스콧 단과 게리 케일이 부상으로 빠졌고 백업 수비수인 사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아웃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코 선수는 이 나오지 않는 게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는 사코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코를 필두로 해서 게리 케일, 스콧 단까지 부상으로 빠지는 팰리스이기 때문에 주전 수비, 특히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팰리스입니다. 또한 주전 왼쪽 측면 공격수인 이 슐럽이 빠지는 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 제프리 슐럽 선수가 레스터 시티 출신인데 원래는 측면 수비 자원이었습니다. 측면 수비 자원이었는데 이 측면 수비치고는 굉장히 달리기가 직선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적하고 나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선수인데 이 슐럽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역습 상황에서 팰리스의 역습 위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과 홈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성적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한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아니면 도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평균 실점도 1.75골로 많아지고 무실점 경기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팰리스가 원정에 가면은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는데 그렇게 원정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팰리스인데 스콧 단과 게리 케일이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중앙 수비 쪽에 조금은 전력 누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아스날은 이 스미스 로우, 부카요 사카, 티어니 같은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측면 공격 위주의 전술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 부카요 사카 선수를 원래는 왼쪽 측면에 배치를 했는데 이 부카요 사카 선수가 왼발잡이인데 왼쪽 측면에 위치를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왼발잡이가 왼쪽 측면에 위치를 할 경우에는 이 치고 들어가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카요 사카가 측면에서 크로스만 공급을 하는 단조로운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타 감독이 부카요 사카를 왼쪽 측면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왼발잡이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될 경우에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안쪽으로 중앙 쪽으로 왼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동료들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거나 직접 왼발로 감아 때리는 슈팅을 시도하는 등 중앙 쪽으로 공격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부카요 사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또한 중앙 공격이 사라진 그러한 비판을 받은 가운데 이 스미스 로우라는 굉장히 젊은 공격수를 2선 중앙에 냅두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했고 중앙에 위치한 그라니트 자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최근에 아스날이 약점으로 꼽혔던 중앙 공격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이러한 향상이 있었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이 팰리스를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자원들이 줄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습 천병이라고 볼 수 있는 제프리 슐럽까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심해 보이고 최근 그래도 양 팀의 맞대결이 런던 더비라는 점에서 팽팽한 상대전적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팰리스가 아스날 원정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 언더 오버 접근이 오히려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픽을 가져가실 분들은 2.5 오버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이 오버, 2.5 언더 오버라는 것이 변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를 탄 아스날이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조금은 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언더 오버가 불안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스날의 일반 승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은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것이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날의 런던 더비가 최근에 이 한 골차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핸디캡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 종잡을 수 없는 경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날의 일반 승이나 혹은 2.5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2.5 오버를 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5 언더 오버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쌀 언더 오빠라는 프로토 언더 오버 전문 분석 코너를 통해서 이 분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막 통밥으로 찍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쌀 언더 오빠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쌀 언더 오빠 소개 동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 보시고 프로토 경기가 들어올 때마다 이 쌀 언더 오빠의 언더 오버 예측 결과를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두 경기는 이 라리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경기인데 그라나다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라리가 두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라나다가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승 2무 2패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경기 초반에는 경기 내용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라나다가. 그런데 첫 번째 골을 실점을 했을 때 그리즈만 선수에게 실점을 했는데 그리즈만 선수에게 실점을 했을 때 이 솔다도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굴절이 되면서 이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지 않았고 그리즈만 선수에게 선제골을 굉장히 허무하게 실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메시 선수에게 실점을 했을 때도 직전 상황에서 부스케츠 선수의 손에 공이 맞았는데 충분히 핸드볼이 선언이 될 만한 장면이었는데
이 메시 선수의 골이 굉장히 멋있게 정교하게 들어간 이 부분이 있어서 주심이 차마 취소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판 판정 또한 따라주지 않았던 그라나다이고 경기력 자체는 초반에는 괜찮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라나다가 홈에서 특유의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루이스 미아 선수가 코로나19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 핵심 측면 공격수인 마치스 선수까지 부상에서 복귀를 한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 강화도 있습니다.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4연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직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린 경기장에서 펼쳤기 때문에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이고 그러한 운이 조금 따라줬던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무승부가 오사수나가 잘했다기보다는 이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이 허둥지둥 눈에 당황을 해서 조금은 고전을 한 모습이 있고 이 오사수나가 어쨌든 그러한 4연 무승부 흐름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라는 강팀과도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최근에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사수나가 그라나다 원정을 떠나서도 그렇게까지 쉽게 패배를 하는 모습은 그려지지가 않고 오사수나가 이 그라나다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조금 밀립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그라나다가 두 차례나 오사수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만큼 그라나다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오사수나가 특유의 끈끈함을 보여주면서 4연속 무승부를 거뒀고 레알과 소시에다드라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일궈냈을 정도로 이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쉽게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지 않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주전급 공격 자원과 수비 자원에 이탈이 없고 백업 자원들 2명 정도만 부상으로 이탈을 하기 때문에 오사수나 역시 최상의 전력으로 그라나다를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라나다가 직접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하기는 했는데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심판 판정도 조금은 따르지 않았던 경기입니다. 반면에 오사수나는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라는 강팀과도 무승부를 일궈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오사수나라고 할지라도 이 그라나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라나다가 센터백 자원들이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상황에서 무려 7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제공권이 3위에 빛나는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에는 최전방 공격수 중에서 부디미르라고 하는 굉장히 키가 큰 뚝배기가 좋은 공격수까지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그라나다를 세트피스 상황에서 덜미를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라나다 역시 지금 핵심 미드필더 루이스 미아와 측면 자원인 마치스가 각각 코로나19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오사수나를 상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서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장점이 한 가지 이상씩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감이 있게 픽을 하실 경우에는 그라나다의 마이너스 1 핸디페이나 2.5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2.5 언더 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조금은 위험 리스크를 감소하고 배당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단통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지 않고 실제로 배당적인 측면이나 이 구매율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라나다 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는데 배당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가 예측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안정감 있게 픽을 구성하실 경우에는 그라나다의 마이너스 1 핸디페 2.5 언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배당을 조금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무, 단통,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아틀레티코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측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승리를 거둔다면 아틀레티코 사이드가 한 골차 신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틀레티코와 세비야가 이 라리가를 대표하는 짠물 수비팀이죠. 특히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7승 1무 0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 속에서 평균 실점이 0.25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 그 어떤 팀이 와도 골을 실점을 하지 않고 무실점 경기가 무려 6차례나 될 정도로 굉장히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틀레티코입니다. 세비야 역시 홈과 원정에서 동일하게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원정에서 평균 실점이 더 떨어질 정도로 평균 실점 0.75골이라는 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이 맞붙었을 때는 굉장히 방패 대 방패의 대결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언더오버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쌀 언더 오빠 분석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2.5 언더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직전 세비야가 소시에다드와 맞붙었었는데 그 경기가 승무패 1번 경기였죠. 소시에다드와 세비야가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패 대 방패의 경기가 예측이 돼서 언더 쪽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이 두 팀이 방패로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방패를 들고 방패로 서로의 머리를 깨부수는 공격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비야 쪽에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자기 골대에 골을 차 넣는 등 굉장히 이 자책골도 나오면서 초반부터 난타전 양상이 원치 않게 벌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돌발 변수가 없다면 양 팀이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탄탄한 팀이라는 점에서 2.5 언더가 조금은 그려지는 경기이고 이 아틀레티코가 이 승부패 경기에서 적중 특례가 적용이 됐던 빌바오전이 폭설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서 세비야보다 3일 정도 더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아틀레티코가 세비야를 압도하는 면이 있고 주전급 부상 자원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틀레티코가 세비야를 상대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급 부상 자원은 없다는 점에서 최상의 전력으로 아틀레티코를 상대를 할 수 있겠고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직전 세비야가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세비야가 골 결정력이 올 시즌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 전에서 이 엔네시리 선수가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골 가뭄을 해소를 했는데 이 엔네시리가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상대로도 이렇게 3골이나 넣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시에다드 전에서 3골을 넣었을 때 물론 엔네시리 선수가 잘한 부분도 있는데 이 소시에다드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엔네시리가 올 시즌 홈에서 무려 평균 실점 0.25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그렇게까지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반대로 아틀레티코에는 루이스 수아레즈라는 결정력 있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앙 펠릭스와 함께 더불어서 세비야가 아무리 수비가 좋다고는 하나 이 디에고 카를로스와 쥐일 쿤데라는 센터백 조합인데 이 쥐일 쿤데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디에고 카를로스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전에서 자책골을 넣었고 이 카를로스 선수가 굉장히 호전적인 수비수이라서 PK를 굉장히 많이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준급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또다시 디에고 카를로스가 호전적인 수비를 펼친다면 페널티킥도 의외로 어이없이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력이 있는 수아레즈와 펠릭스가 포진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창이 좀 더 날카로운 면이 있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무려 4차례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5번째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갈린다면 근소하게 갈릴 것 같고 골이 양팀 모두 안 터지는 상황 속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대0 정도의 신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픽을 구성하실 경우에는 아틀레티코의 일반 승리나 2.5 언더 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조금은 그래도 리스크를 감수를 하시면서 고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틀레티코의 한 골차 승리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아틀레티코의 핸디캡 무승부를 조금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엔네시리가 3골을 넣었다고는 하나 소시에다드 수비진의 문제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평균 0.25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빌바오전이 취소된 상황에서 세비야보다 3일이나 더 휴식을 취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압도적인 체력을 바탕으로 한 골차 신승까지는 세비야에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일반 승과 2.5 언더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 리스크를 감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틀레티코의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EPL 라리가 7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이 투폴 마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승무패 단통 접근보다는 핸디캡과 2.5 언더 오버를 적절히 섞으셔서 픽을 구성하시면 오히려 적중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도 이 일반 승무패뿐만 아니라 핸디캡이나 언더 오버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추천을 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와 부상자 및 결장자 여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술적인 측면까지 녹여낸 이 살롱 코멘트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해서 픽을 알맞게 적절하게 골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경우의 수 중에서 이 배당과 배팅 액수를 고려를 하셔서 유도리 있게 픽을 구성하시기 바라고,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를 일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부패 분석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축구 승무패 3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